안녕하세요. 뽀양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연휴도 무사히 잘 보내시고 저희가 2주 만에 방송하는데 잘 지내셨죠?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제가 형식을 바꿨어요. 오, 되게 기대된다. 네. 연휴 지나고 나서 이렇게 2022 새로 바뀐 뽀양거탑인가요? 네. 일단 이 뽀양거탑 제작진이 네. 카메라를 2등분 해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자주 하는 방식이 PT 방식인데 네. 제가 PT 전문이시군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네. 대학생 때 한과외 했거든요. 과외. 한과외. 그 수학 선생님으로 그 지역에서 엄청 날리셨다면서요. 네. 뭐, 그러니까 우리 지역 강북에서만 날렸으니까 강남에 이렇게 비하면 보잘것 없겠지만. 지금 하라 그러면 다 기억나요, 아직도? 지금도 뭐냐면 행렬식, 그다음 미분적분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우와. 사람이 달라 보이네. 인수분해, 뭐 방정식, 그다음에 도형 문제. 도형 문제는 지금도 뭐 그러니까 있잖아요. 삼각형 뭐 사다리꼴 나와가지고 뭐 이거 A, B가 뭐 얼마일 때 뭐 이거 C의 뭐 저기는 뭐 이런 거는 뭐 제가 되게 즐겨하는 문제였죠. 진짜 네. 난 공식 다 까먹었는데 어떻게 기억해요, 그거를? 아니 근해 공식 같은 거는 저도 다시 봐야 될 텐데 뭐 해보세요. A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B X 플러스 C면 X는 마이너스 2A 분의 루트 아니다. B제곱 마이너스 4C인가요? 모르겠다. 까먹었다. 루트 앞에 뭐가 있었는데. 모르겠다. 내가 최근에 봤는데도 까먹었어 또. 근해 공식은 전 최근에 본 적은 없는데 아무튼 저도 근해 공식은 그런 거 있으면 봐야 되고. 다시 보면 그죠. 네. 바로 아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런 저의 장점을 살려서 뽀얀거탑을 그러니까 그때 뉴스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딱 그렇게 저는 이제 그래도 아날로그 세대라서 저 화면에 제 컴퓨터를 보이면 되겠다 했는데 마침 멀스트릿 그 PD분이 오셔서 그냥 연결하면 돼요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화면에 그냥 보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선배님은 모니터를 그렇죠. 카메라에 이렇게 하려고 했지. 그게 더 화질이 좋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아무튼 라고 그렇게 위로해드릴게요. 예. 네. 그러니까 멀스트리트 그 팀한테는 훨씬 더 그쪽 팀은 최첨단이었군요. 예, 훨씬 이미. 더 많은 돈을 투자한 거예요. 돈을? 예. 아니 스튜디오 어차피 같지 않아요? 같은데 뭔가 우리는 약간 아날로그 감성으로 그러니까 또 접근하시는 분들 취향에 맞춰서 사실 이제 뭐냐면 뽀얀거탑 팀은 인물로 승부하는 팀이에요. 맞잖아. 왜 그게 뭐죠? 네, 아날로그형 인물에 맞힌 미남형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보통 뉴스를 하면 뽀얀거탑이 보통 그 뉴스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 뉴스에서 제가 인용했던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는 그런 시간 형태를 해보고요. 만약 여러분들의 반응이 안 좋으면 집어치우고요. 어쨌든 이거 보면서 듣고 계신 분들은 이런 뭐 그래프라든지 이렇게 화면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으시니까 훨씬 도움되실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새로운 시도와 함께 그러면 건강상담 메일이 하나 왔는데 요거부터 그렇죠.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제목이 중성지방과 고밀도 콜레스테롤 관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제 물어보신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뽀얀거탑 애청자 할일없답니다. 류일아 아나운서님, 조동찬 전문 기자님, 이르지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르지만이 연휴 전에 보내셔서 지나서 저희가 소개해드리네요. 자, 저는 81년 늦었지만 잘 받겠습니다. 하리럼따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저는 81년생으로 올해 42살 된 남성인데요. 최근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서 내원을 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의사 선생님 문진 결과 혈액검사 결과 중성지방 수치가 416으로 500 이상이면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약을 처방해 주셨다고 해요. 리피틸 슈프라정. 자, 그리고 2년마다 혈액 검사를 했는데 2년 전에도 중성지방 수치가 388로 높았고 4년 전에도 높았다면서 약을 먹어서 관리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콜레스테롤 또 중성지방 높은 것들 운동이나 식이요법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관리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네, 일단 제가 의대 다닐 때는요. 식이요법 이렇게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이 된 음식을 피하면
이 고지혈증 지금은 이상 지질 혈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교정될 수 있다고 봤어요. 배웠는데 네. 최근에는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 달걀 노른자, 오징어 이런 거 많이 새우, 먹든 뭐 이런 거. 적게 먹든 고지혈증, 이상 지질혈증과 별로 상관없다. 대부분 내 몸의 어떤 지질과 관련된 어떤 부분이 망가져서 그렇다. 그다음에 비만과는 대단히 상관관계가 높다. 그러니까 비만이 되면 나의 지질과 관련된 정상적인 밸런스가 무너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다면 비만이 되지 않도록 식생활 습관, 운동 습관을 해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만약 81년생이면 저보다 한 살 많으신데 저랑 동갑이라고요? 네, 아무튼 이러면 저는 약 처방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왜요? 일단 고지혈증은 네. 증상은 없어요. 네. 근데 고지혈증이 증상이 생기면 아주 심각한 겁니다. 심장병, 뇌졸중이 심근경색 그렇죠. 아니면 뇌졸중. 혈관을 막아서 바로 네. 쓰러지는 네, 그런 그러니까요. 병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고지혈증의 치료약은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현대의학에서. 그렇다면서요? 예. 부작용이 많이 없는 약으로. 부작용이 많이 없으면서 네. 실제로 이 고지혈증 약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 혈관외과? 흉부외과와 심장내과에 있었던 스텐트 시술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기하네요. 네. 되게 좋은 약, 각광받는 약이니까. 네. 그리고 커다랗게 부작용이 없진 않습니다만 네. 큰 부작용이 보고되진 않았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중상 지방이 416이면 높거든요. 근데 중성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성 지방이 400이 넘으면 LDL 수치를 따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네. 아마 따로 측정했겠죠. 근데 LDL도 지금 보면 LDL은 정상 수치신가요? 지금 보내주신 사진에 그런 것 같던데요. 네. 아니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저도 할 일 없다님과 마찬가지로 네.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저는 중성지방은 정상인데 네. HDL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먹었었어요. 아니 LDL이 LDL이. 있죠, LDL이. 근데 HDL도 높고 LDL도 높았어요. 네. 그래서 먹었더니 이제 정상 수치로 바로 내려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중성지방 높은 거랑 고밀도 저밀도 콜레스테롤 높은 거랑 뭐가 다른 건가요? 네. 일단 옛날에는 네. LDL이 가장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중성 지방도 높으면 이게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지만 여러 염증을 일으키고 가장 쉽게 되는 게 췌장의 염증이 이게 잘 보고가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 역시 이런 부분들이 잠깐만요. 자, 예전에는 이게 이제 자꾸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네. 예전에는 이 중성 지방은 덜 나쁜 놈, LDL, 그러니까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나쁜 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심장 혈관이나 뇌혈관을 막는 거, 이거는 LDL. 그다음에 그 TG는 중성 지방은 이거는 그렇게까지 막진 않고 이건 그냥 어떤 염증을 일으키는 네. 그런 걸로만 생각했는데 최근에 그게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바뀌었어요? 네. 이 총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토탈 전부 다죠. 전부 네. 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에 가장 상관이 있는 거는 중성 지방이었고요. 네. 그런데 총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총 콜레스테롤이 높은 게 심장병을 일으킬 확률이 가장 높은데 이게 중성지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 그러면 중성지방이 심장병에 여기에 혈관을 막는 거에 관련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는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최근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는 중성지방은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는데 네. 제가 기자가 되고 나서 여러 연구들이 이제 발표를 하는 걸 보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서울대병원에서 했고요.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중성지방이 높은 게 안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게 뭐라고 하지? 왜 우리말 어렵지? 나쁘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네. LDL도 마찬가지. LDL 높으면 이건 예전 그대로 안 좋은 건데. 안 좋은 거고요. 혈관 막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높은 있잖아. 네. HDL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그게 낮은 사람도 역시 안 좋은 거죠. 심근경색 발생률이 높았어요. 뇌졸중 발생률. 그러니까 HDL은 높으면 좋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HDL은 높고 나머지는 낮고. 희한하네. 네,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중성지방을 제일 유심히 봐야 되고 그다음 네. 점일도 중요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일단 약 드시는 게 지금은 이런 상태에서는 첫 번째 치료 선택은 약을 드시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음식 이런 식이요법이나 비만이 별로... 되지 않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매일 하나씩 먹고 있는데 부작용 심하지 않은 약이라고 해서 네. 그냥 받아들이고 열심히 먹고 있어요. 동지를 만나서 기쁘네요. 잘 관리합시다요.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2주 만에 뽀얀거탑을 하게 돼서 코로나 상황이 또 많이 바뀌었어요. 네. 일단 우리가 방송하는 그 날에 우리가 8,000명 넘어서 역대 최다입니다 이랬는데 네. 그 다음날 바로 10,000명을 넘었고 오늘은 처음으로 50,000명을 그렇죠. 넘어섰어요. 우리 그때 8,000명이었는데 예상은 했지만 예상을 순식간에 진짜 단위가 바뀌었네요. 예. 그렇게 되면서 또 이제 너무 확진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PCR 검사에 대한 것도 바뀌고 재택치료에 대한 것도 바뀌고 격리하는 것도 좀 바뀌고 기준이 많이 달라진 게 있죠. 네. 저희가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뉴스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확진이 되기 전에는 그냥 그런 여사로 거 듣다가 내가 이제 확진자가 되거나 아니면 내 가족이 확진자가 돼서 내가 디테일하게 이제 알아보게 되잖아요. 이게 확 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 개가 많이 바뀌는데 네. 지금은 뭐냐면 오미크론은 그건 있어. 오미크론은 정부나 의료계 일부 의료계 중심으로 다 커버가 불가능해요. 네.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만약 그런 뉘앙스를 줬다. 우리 오미크론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뉘앙스를 준다거나 아니면 일부 의료계가 병원이 의료계가 다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말했다면 그렇게 하는 일부 이상한 제가 계속 욕하는 싫어하는 일부 교수들은 정말 그 사람들 공부 안 하는데 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한 적이 있지만 아니에요. 오미크론을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다른 나라도.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정부가 방치한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그런 점에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건 어차피 방치가 아니라 이거 국민의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니까 네. 그런 측면으로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굳이 친정부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에서 우리 국민의 대국민 협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확진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엊그제 하루 이틀 사이에 막 바뀐 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네. 60세 이상이거나 50대에도 기저질환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증상이 심하면 나는 집중관리 의사의 그러니까 의사와 상담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집중관리군이 돼요. 근데 60대 이상 50대 기저질환자는 거기 체크하면 아마도 그것을 처음에 선별하시는 분들이 상황을 봐야 되는데 아마 생치센이나 입원 쪽으로 바로 어렌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증상이 심한 분들은 조금 일단 재택치료 의사와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본인의 상태 60대 그리고 기저질환 그리고 50대 기저질환 그리고 그 50대 미만이라도 나의 증상을 있다면 있는 그대로 네. 해야 됩니다. 고열이면 고열, 호흡곤란, 특히 고열, 호흡곤란, 기침할 때 흉통 이런 증상들은 반드시 기입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50대 미만인데 이런 증세가 없는 분들은 확진받더라도 별도의 통보가 없습니다. 네. 예, 그게 좀 서운하신가 봐요. 우리 국민들께서. 전혀 물어보는 것도 없고 관리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서요. 예. 예. 일단 이렇게 일반 관리군으로 되면 네. 한 번은 의사가 물어봅니다. 네. 증상이나 이런 거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진찰은 해요. 네. 근데 그게 어제까지만 해도 원활하진 않았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오늘도 얼마나 원활한지 아닌지 저희 SBS 기자들이 현장 점검을 했는데 원활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럼 아무튼 원활하지 않는 거네요. 예. 그렇겠죠. 네.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일단 한 번 진찰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냥 살아요. 일주일 동안 내가 아무 증상이 없다. 그러면 해제입니다. 일주일만 격리. 일주일 동안만 격리하면 해제고요. 네. 근데 그때 보니까 증상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증상이 있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다. 약간 열 안 나는 것 같고 약간 그냥 뭐 감기 같다. 그거는 그냥 원래는 재택치료 의사한테 연결을 해서 처방을 받고 하는 게 원칙이나 네. 쉽지 않겠죠.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환자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 원래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원래는 그게 원칙이나 아니면 네. 그냥 본인이 구해서 가족들이나 누구에게 부탁해서 약을 그런 감기약 정도를 처방받으시고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오미크론의 특징은 목에서 막 증식하잖아요.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목 통증이 그 되게 중요한 증세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목을 가글링하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가글링하는 거요? 그 있잖아요. 가글링하는 제품 있잖아요. 그거하고 베타딘 성분의 가글링 제품 이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인후용 스프레이. 그리고 근데 베타딘 성분이 너무 많이 하시면 근데 그거는 그렇진 않아요. 너무 많이 하셔도 일주일 동안 괜찮아요.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약이. 네. 그런 거 적극 활용하시고 네. 그다음에 집에 있는 진통제나 이런 거 기침약 이런 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증세가 가볍게 그냥 일주일 동안 끝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네. 그리고 근데 거기서 지금 말씀드렸던 고열 그다음에 흉통 호흡곤란이 있으면 일단 동네 의원에 네이버 뭐 다음 카카오톡 아니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이런 데를 다 나와 있다고 하는데 뭐 네이버나 다음을 이용하시는 게 낫겠죠. 카카오나 동네 의원을 찾아서 코로나를 확진자를 진료할 수 있는 네. 그런 데서 전화를 거세요. 네. 근데 그게 되면 거기서 이제 착착착착 어떻게 하시라 절차가 진행되겠죠. 근데 동네 의원이 연락이 안 되고 그렇다. 그러면 뭐냐면 재택치료자 지원 상담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 많진 않아요. 네. 서울에서 두 곳 운영되고 그다음에 오히려 뭐 다른 데 없는 데도 있어요. 어쨌든 재택치료 지원 상담센터가 24시간 운영한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얘기를 하시고요. 네. 이것도 안 된다. 그럼 119 전화하십시오. 네. 119 전화하시고요. 네. 119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런 적은 여태가 늦은 적은 있지만 연락이 안 된 적은 없으니까. 네. 만약 근데 119도 안 된다.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그냥 근처에서 외래 진료센터나 아니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가세요. 근데 이 경우는 근데 이제는 방역 택시나 자가 택시나 응급 구급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자가차를 타고 뭐 이동하시면 되겠죠. 근데 맨 마지막 상황은 그야말로 전쟁 상황이니까 일어나지 않겠죠. 1번이나 2번 상황에서 대충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면 네. 119로 하시라. 특히 야간에 만약 안 된다면 네. 야간에 119 나의 고열과 호흡곤란과 기침할 때 흉통 등을 네. 그냥 넘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미크론은 대부분 경증이지만 소수의 분들은 이렇게 중증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접 보도에서 보여드렸지만 오미크론도 중증 폐렴을 앓는 사례들이 있어요. 드물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갑자기 막 고열 나고 증상이 막 확 갑자기 나빠졌다. 네. 그럼 좀 당황스러우니까 병원을 네.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119를 타고 가면 그 코로나 전담 병원에서는 받아주기는 지금 쉬운 상황인가요?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때는 자가 타고 가면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러니까 일단 1번, 2번을 하시되 3번에 119를 타고 간다. 이거는 이제 사실 좀 위험한 제가 상상하기 싫은 상황.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지만 이때는 뭐 119 그 구급대원님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하는 거죠. 실제로 많아요. 이런 경우가 저는 일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이제 가까운 지인이 이렇게 했는데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저는 119 대원에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같이 병원을 알아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환자 보호자랑 저는 이제 예를 들면 환자의 지인이니까 환자의 보호자 하는 거죠. 119 대원과 환자의 보호자와 같이 알아봤고 동시에 알아봤는데 119 대원님이 더 빨리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119 대원님이 알아보신 병원으로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그러니까 이런 그야말로 응급 상황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네. 우리 뭐 국민들이 중에서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 이렇게 대처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동네 의원, 그다음에 재택치료 지원 상담센터 이게 이제 원칙이고요. 네. 근데 그게 안 된다, 여의치 않는다 그러면 119에 하시죠, 뭐. 네. 네. 자, 그리고
재택 치료할 때 그 네. 가족들 네. 같이 이제 격리 네. 되잖아요. 네. 근데 좀 나갈 수 있게 하던데요. 네, 일단 백신 접종을 이거 저희가 정말 많이 보도해 드렸는데 근데 뭐 3차 안 맞은 사람들 못 나가게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렇죠. 일단은 뭐냐면 접종 완료자는 지금 뭐냐면 네. 이게 의학적으로 맞는지 틀린지는 없지만 우리끼리 기준 그냥 정한 게 그냥 의학적 기준이 아니라 그냥 지금 규칙이다. 정리한 게 2차를 맞고 90일 이내 2차를 맞으시고 14일에 경과한 다음에 90일 이내거나 3차를 맞으신 분은 나는 격리 면제자가 돼요. 가족이 걸려도 네. 저는 격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수동 감시자가 돼요. 수동 감시자는 뭐냐면 내가 증상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거 말해서 증상이 생긴다면 바로 PCR을 받아야 되고 검사를 네. 받아야 되는 거고요. 네. 증상이 안 생긴다면 일주일 동안 수동 감시자가 되는데 네. 왜 그럼 뭐 증상 안 생기면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일반인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내가 회사를 돌아다니고 뭐 음식을 먹으러 다니고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고위험군이 있는 시설에는 가시면 안 됩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네. 일주일 동안은 네. 예를 들면 병원, 노인 요양시설 뭐 이런 이런데. 데죠. 예. 네. 그런 데를 가시면 안 돼요. 그게 달라진 겁니다. 음. 그렇지 않고 내가 이제 백신을 2차를 맞은 지 90일이 넘었고 3차를 안 맞았다면 저는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게 바뀐 겁니다. 그 이제 PCR 검사도 가면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바뀌었나요? 신속 항원 검사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 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오늘 이제 준비한 네. 분할하면 네. 뭐가 나오나요? 네. 지금 보이는 이게 젊은 조동찬이에요. 몇 네. 살 때 선배님 얼굴이에요? 네, 저예요. 어려 보여.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되게 어려 보이는 거 보니까 엄청 어릴 제가 때가 보다. 수술방 짚으니까 2003년 아니면 2004년일 텐데 20년 전이네요. 네, 이 칼 들고 있는 게 저고요. 아니 근데 수술 장면이 이렇게 찍힌 게 있어요, 이게 의사들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학회를 준비하려고 이제 슬라이드 사진을 찍는데 제 아랫연차 유재일 교수인데 지금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놈인데 그 놈이 찍어줬어요. 저를 찍어줬고 이게 몇 안 되는 제가 귀엽네요. 의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조동찬입니다. 근데 이때도 보면 안 나왔지만 확실히 이제 뭔 얘기하려고 불안하게 확실히 자, 보여. 네. 자, 이게 이제 뭐냐면요. 네. 제가 어제 뉴스에서 본 건데 그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이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이 아이비리그 중 8개 그럼요. 네, 되게 좋은 명문대학이죠. 학교죠. 네. 위에 이게 이제 뭐냐면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이렇게 쭉 해가지고 11월 1일, 12월 1일 뭐 한단 말이에요. 위에는 뭐냐면 위 아래가 뭐냐면 미국의 1일 확진자예요. 미리 검사로 양성 판정을 된 확진자예요. 네. 위는 뭐냐? 위는 뭐냐? 실제 환자의 추정치예요.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네. 어떻게 계산하냐면 지금은 우리가 뭐 어떤 특정한 사람 본인이 원하거나 밀접 접촉사 증상 있는 사람들만 검사를 받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집단을 통째로 검사를 해봐요. 그냥 무작위로.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다 난 감안해서 걸린지 안 걸린지 모르는 사람들이 나 걸렸어 이렇게 된 거라고요. 실제 감염자를 네. 추정했는데 네. 미국도 작년 11월서부터 물론 첫 환자는 12월에 생겼지만 11월서부터 유행을 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미국은 더 빨리 했다는 연구도 있어요. 보고도 있지만 이게 11월 달 보면 이제 보통은 델타 때까지는 실제 환자가 한 3, 4배 정도 확진된 환자보다 실제 3, 4배 정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오미크론 등장 이후에는 어떤가요? 10배 차이가 납니다. 실제 환자가. 그러니까 전파력이 빠르고 네. 그리고 뭐 무증상이니까 증상이 그렇겠죠. 별로 없으니까 네. 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그러면 있고요. 이제 우리 네. 잘 따져보면 네. 우리가 지금 54,000명이 나왔죠. 네. 이거로 적용한다면 우리 실제 환자 수가 대충 나오겠죠. 50만 아니지 10배 맞나? 그렇죠. 50만 명? 네. 수학 잘하시네요. 네. 나 산수 잘 못해서 놀랬어. 틀렸을까 봐. 오미크론의 네. 실제 환자 수는 상당히 많을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약간 우스갯소리로 야 지금 우리 다 걸려 있을지도 몰라. 뭐 이렇게 하면 네, 진짜일 수도 있어요. 있다는 거잖아요. 수도 예. 그 연구 결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거는 네. 이건 영국 임페리얼 대학이 한 겁니다. 영국 데이터예요. 이건 뭐냐면 위에가 감기 환자예요. 왜냐면 작년에 9월, 10월에 감기 환자가 이제 보면 작년 10월, 11월에 감기 환자가 폭증했어요. 네. 영국에서. 네.
밑에는 코로나 확진자예요, 영국에. 근데 이 작년에 12월에 어떤 일이 있으면 영국이 야, 이거 오미크론은 증세 가벼우니까 감기라도 다 검사해보자. 신속 항원 검사, PCR 가릴 것 없이. 하루에 막 200만 명 정도를 막 검사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네. 코로나 확진자는 오미크론 확진자는 확 늘고 네. 감기 환자가 뚝 줄었었어요. 아, 이게 감기인 줄 알았다. 감기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다 코로나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영국의 자료와 네. 미국의 이 자료,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실제로 오미크론은 훨씬 비슷하네. 더 많이 퍼져 있을 것 같고 네. 많은 사람들이 감기로 알고 있을 거다. 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경증 환자, 증세가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로서는 우리가 사실 감당도 못하고 관리할 수도 없고 관리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다만 누구를 위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중증이 되거나 사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집중해서 관리하는 지금 방향은, 정부의 방향은 네. 맞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자, 다음은 제가 이제 하는 거죠. 이거는 이것도 영국 그 왕립대학의 조코비드 센터라고 하는 건데 네. 사실 코로나19에 대해서 정말로 그 연구를 정말로 많이 하는 대표적인 집단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는 미국이에요.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 연구팀이 정말로 유전자 분석 정말로 잘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환자들의 그런 역학이나 증상 이런 거는 임페리얼 칼리지 영국의 왕립대학에 있는 이 조 코비드 센터가 정말 잘하는데 여기 나오죠. 오미크론의 탑5 심텀 증상. 러니 노즈, 콧물이 흐르는 거하고 네, 머리 아픈 거하고 피곤한 거하고 스니징, 재채기하고 목 아픈 거죠. 거랑.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오미크론의 다른 점인데 네. 원래 델타까지의 3대 증상은 뭐였냐면 피버, 열, 기침, 그다음에 이 냄새나 맛 못 맡는 거예요. 거. 근데 이게 50%도 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막 우리 회사도 열감지기 막 하는데 소용이 없네. 오미크론에서는 피버가 없어 지금 그렇죠. 여기에. 예. 어디 탑5 증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튼 뭐 특이한 게 있다. 그다음에 네. 뭐 이 탑5 안에 들어가지 않지만 오미크론의 특이 증상은 이런 게 좀 소개돼 있어요. 이게 땀띠처럼 피부병, 땀띠 같은 이런 땀띠 거. 같은 거 난다 그랬었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네. 그다음에 영국이 이제 파격적으로 지난 1월 27일 했죠. 네. 뭐냐면 코비드 패스를 더 이상 강제적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고요. 네. 근데 제가 그때도 강조해드렸지만 영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프랑스, 덴마크도 마찬가지예요. 일상 회복에서 가장 먼저가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 화면 보시면 되겠지만 정부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집에서 일하도록 요구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이건 뭐냐면요. 다른 나라들의 거리두기는 우리 SBS, 삼성전자 이런 LG전자 무슨 이런 사람들도 다 집에서 강제로 하게 했어요. 모두에게 했어요. 우리나라보다 좀 공평했다. 우리나라는 이건 안 했잖아요. 네. 제가 얘기했죠. 지금 식당에서 감염되는 것보다 직장 내 어디가 감염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 건 다 놔두고 오로지 우리는 식당과 카페에 집중된 거리두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증명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른 나라들은 다 전반적으로 같이 했고 이걸 푸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재택근무 의무화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다음에 이제 얘는 미리 풀었어도 됐네요. 우리는 안 하고 있었는데도 이 정도 괜찮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잘못된 기자들이 이런 거 안 보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별 차이가 없다. 느슨하다. 이게 느슨한 거예요. 이 부분이. 완전 느슨하죠. 나머지 식당, 카페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다 강하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랑 수준이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느슨한 건 바로 이겁니다. 네. 다른 나라가 1번으로 하는 가장 강력하게 왜냐면 재택근무를 하게 하는 거. 식당, 카페에서 감염되는 것보다 집과 직장에서 감염되는 게 훨씬 많아요. 네. 훨씬 많다고요. 근데 왜 대기업이라서 그런 거예요? 대기업 눈치 보는 대기업들 이런 사람들은 이게 표가 많아서 그런 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오는 정부 측 전문가들 맨날 식당, 카페 가지 말라고만 하고요. 예? 직장은 그냥 다 그냥 많이 발생하는 직장 그냥 다 다니라고. 그러니까 대단히 형평성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측면에서 보면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정말 그런 부분이 이런 데서도 증명되는 거죠. 제가 요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 겁니다. 그다음에 오미크론이 끝난 다음에는 괜찮을 것이냐. 네. 그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백신 3차, 4차까지 막 선두주자로 했는데 이게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거든요. 인구 비율로. 이게 이때까지는 이게 이제 2월 말 요즘이니까 2월 2020년 말이죠. 네. 이게 2021년 12월이니까 얘네가 이렇게 오미크론 파고를 거치면서 쭉 사망자가 떨어지다가 쭉 줄어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막 오미크론 사망자 적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죠? 왜 이렇게 100만 올라갔어요? 명당 7명을 넘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요. 왜 그런 거지? 와, 새로운 변이가 등장한 건 아니고요? 아니 일단은 그렇게 네, 보이진 않아요. 그런 네. 증거는 없다고 네. 하니까 우리가 스텔스라고 하는 오미크론의 변이형도 뭐 증상이 더 심하다라는 증언은 없다고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했으니까요. 근데 일본도 비슷한 시기에 오미크론 폭풍이 지나갔죠. 그리고 일본은 확진자로 보면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명당 사망자는 한 명 이내로 없었어요. 계속 네. 하고 있죠. 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보면 오미크론 지나간 다음에 한 번 앓고 나면 끝날 것 같았는데 이스라엘 보니까 안 그렇죠. 네. 근데 일본 보니까 다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백신 접종률의 차이인지 아니면 정말 인종의 차이인지. 그러면 집단 감염이 돼서 면역이 생기는 거는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네요. 이 그래프를 봤을 때는. 그렇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고 일본은 그게 유지되는 거고. 근데 백신 접종률은 일본이 더 높거든요. 네. 근데 백신 접종률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7배, 100만 명당 사망자가 7배나 높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백신 접종률이 그렇게 낮은 나라는 아니에요. 이상하죠. 그래서 지금 이 변수는 또 두고 봐야겠고요. 인종의 차이일 가능성이 또 있어요. 이거는 SBS 토요일 날 하는 8시 뉴스 더 스페셜리스트를 보시면 제가 그럼 인종의 차이라면 우리는 좀 안심할 수 있는 인종인가요? 그렇죠. 우리 동양인이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런 아직은 뭐 정설로 되진 않지만 지금 어쨌든 이런 것들이 네이처나 사이언스, 셀 이렇게 3대 과학지에 소개가 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봤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지나가 난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 방송 때까지는 이렇게 사망률이 치솟기 전이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치솟고 나니까 또 이건 분석을 해봐야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게 보면 오미크론인데 영국, 프랑스, 스페인이에요. 성인이에요. 네. 성인이 입원 확진자가 확 증가하는데 빨간색 입원 수는 증가하지 않고 있죠. 증가하지 않고 있죠. 입원하는 증가하지 않고 영국, 네. 프랑스, 스페인. 그러니까 성인의 경우 확진자가 확 증가해도 입원 환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에게 오미크론이 그렇게 저기하진 않다. 치명적이진 않다. 근데 네. 어린이 보겠습니다. 어린이는 확진자가 오미크론 증가할 때 따라서 입원 환자 증가하죠. 프랑스와 스페인 0에서 9세고요. 영국은 0에서 5세입니다. 하죠. 제가 이것 때문에 네. 어린이는 어쨌든 조심해야 물론 사망자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왜 저기 하냐면 오미크론은 이 상기도 쪽에 숨을 쉬는 공간에 염증을 시키는 거예요. 애들은 여기가 호흡기가 막혀버리면 청색증, 호흡곤란이 오니까 그것 때문에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네. 우리 호흡기를 이렇게 방해하는 어린이의 그런 청색증을 유발하는 호흡기 바이러스는 현대의학, 우리나라 의료진들도 도가 텄어요. 이걸로 제대로 치료를 받으면 절대로 단 한 명의 어린이도 희생되지 않을 만큼 돼 있지만 네. 다만 이때 치료가 늦어지면 네. 모르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그 어린이 특히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네. 잘 보셔야 된다. 요거는 또 최근에 네이처 논문에도 나왔습니다. 네이처에도 실렸습니다. 5세 이하가 어린이가 입원율 4배가 있고. 이거 약간 괜찮다고 안심하라고 하셨지만 좀 불안하고 무서운 건가요? 그러니까 5세 이하는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아이들이 사망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입원 치료를 잘 받아서 다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자. 네. 5세 이하는 입원할 만큼의 상황이 입원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네. 근데 우리 어린이에 대한 관심은 우리 부모님이라고 해서 영국, 프랑스, 스페인과 다르진 않겠죠. 예, 그러니까 잘 보셔서 어린이 애들이 이렇게 위급해지는 거 제일 중요한 사인이
뭐 이것도 네이처에 소개된 건데 개가 짖는 듯한 기침 소리. 아, 네. 그거 그러니까 약간 다른 병명 있었지 않았어요? 이게 크롭이라고 하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날카로운 느낌처럼. 기침, 뭐 날카로운 기침 소리를 한다면 이거는 바로 치료받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호흡이 좀 곤란한 그런 네. 상황. 네. 뭐 이건 우리 부모님들도 잘 해주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신속 항원 검사와 PCR 검사 이건데 네. 이게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거는 애니제인과 란셋의 이것을 한 언론사가 이제 그 종합한 건데, 네. 그러니까 란셋에 실린 저기는 여기에 항체 그림이 따로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고요. 애니제임이 보통 이런 건데 오미크론에 대해서 한 거예요. 오미크론은 내가 0일이 뭐냐면 노출된 날이에요. 노출된 날인데 이게 이렇게 있다가 바이러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5일 전에 피크에 달하는 거죠. 보통 이거를 한 3일로 보고 있어요. 네. 진짜 빠르죠. 3일 만에 노출되고 거의 3일 만에 피크에 오르는 거예요. 네. 델타는 한 5, 6일이었는데 델타보다 한 이틀 정도 빠른 거예요. 근데 PCR은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 양성을 합니다. 이렇게 밑에. 네. 그리고 이게 신속 항원 검사예요. 여기서 양성이 돼요. 그러면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면 PCR에서 양성일 확률이 높겠죠. 네. 훨씬 높은 곳을 그럼요. 높아야만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영국이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면 그냥 바로 PCR 안 하고 양성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걸 양성이면 PCR을 또 해요. 할 필요가 사실 없다는 거네요. 오히려 그러니까 뭐냐면 신속 항원 검사는 위험성이 문제예요. 이거 보면 그러니까 이 여기서는 이 구간은 이 네. PCR과 신속 항원 검사 이 사이는 가짜 음성이잖아요. 신속 음성이 항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근데 무증상자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무증상자거나 내가 밀접 접촉자가 아니면 그냥 음성이면 신속 항원 검사가 음성일 때 실제로 음성일 확률은 되게 높아요. 네. 그런데 내가 증상이 있거나 밀접 접촉자랑 접촉했거나 그러면 이건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이 저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음성 나오더라도 PCR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과 반대로 하고 있다.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누가 어드바이스를 했는지. 이 그래프를 못 보셨나 봐요. 아니 전 세계와 거꾸로 하고 있어요. 전 세계와. 혹시 이거 영어 해석 안 돼서 반대로 해석한 거 아니시겠지? 제가 그래서 그것도 문구로 미국 CDC 문구 그대로 보여줬는데 미국은 이게 포지티브면 환자다. 그냥 문구 CDC에 있는 우리 맨날 뭐 전문가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영국의 보건당국은 이렇게 하잖아요. 왜 이거는 이렇게 할까요?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 구간 앞에 있는 이제 PCR로는 밝혀지지만 신속항원에서 안 밝혀질 수 있는 요 구간에 네. 신속항원을 했을 때 음성이 나왔어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양성되시는 분들 네. 네.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여러 번 계속 해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네. 여기 애니제임 논문이 이 위음성을 가짜 음성에 이거를 하기 위함이 한 번 반복해서 신속항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 구간에 있다. 이 구간에 있으면 PCR로는 양성이지만 신속 항원 검사로는 음성이죠. 근데 이거를 하루 정도 있다,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되면 이걸로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신속 항원 검사는 싸니까 사실 내가 증상이 있거나 하면 매일매일 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PCR보다 이거 신속 항원 검사는 얼마죠? 비용이? 몇천 원이요? 몇천 원이죠? 네. 그러니까 PCR은 10만 원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한 번 하는 것보다 7번 하는 게 싸요. 그리고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거 PCR 한 번 하는 것보다 신속항원 검사 매일매일 7번 하는 게 더 낫다고 하는데 수도 없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PCR 사랑을 하는 그 일부 의학자들이 있어요. 전 대단히 싫어하는 정말로 싫어하는데 PCR만 고집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해요. 이렇게 거꾸로 하는 나라. 그러니까 참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미국과 영국은 이렇게 해서 신속 항원 검사 양성이면 환자로 쳐요. 우리는 여기 양성이면 뭘 하죠? PCR을 하죠. PCR로 해야만 환자가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철없는 의사가 20만 명이 진단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실제 환자 수는 20만 명이 넘을 수 있죠. 저희 5만 명이라도 실제 환자 수는 50만 명의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 의대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양성으로 PCR로 양성을 판정하려면 그러니까 10만 명을 하려면 100만 명 정도를 검사해야 돼요. 10만 명을 확진시키려면. 왜냐면 모두 다가 뭐 점쟁이처럼 딱딱 양성인 사람만 모아서 검사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이 하루에 20만 명을 확진한 날이 있어요. 네. 그때 검사를 몇 개 했냐면 230만 명인가 했거든요. 검사를. PCR로는 65만 명 검사했고요. 나머지 대충 140만 명 정도를 신속 항원 검사를 했어요. 그래야 20만 명 확진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신속 항원 검사 안 하고 PCR만 하면 현재 수준으로는 우리나라 10만 명 이상 진단 못 해내요. 네? 지금처럼 하면. 그러니까 PCR은 말 그대로 신속하지 않다. 네,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예. 우리나라 PCR 지금 최대 용량이 네. 85만이에요. 영국은 최대 용량이 110만 명입니다. 그런데도 하루 최대 검사한 게 65만밖에 안 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보니까 PCR로 지금 40만, 50만 정도 하잖아요. 네. 용량이 85만이라도 그거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뭐 많이 줘봐서 50만, 60만 하더라도 50만, 60만 명을 검사해 놓고 확진자 10만 명이 나오는 것은 양성률 20%나 돼야 가능한 건데 네. 그거는 뭐 저기죠. 그리고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풀링하겠다고 했잖아요. 여러 명. 풀링 검사는 뭐냐면요. 네. 여기 우리 5명이나 10명 검사 걸 해가지고 한꺼번에 돌려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명도 안 나오면 우리 10명은 배제되는 거잖아요. 네. 양성률이 감염이 적을 때 하는 검사예요. 양성률이 높을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하면 10명 다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나올 가능성이 더 많은데. 저는 뭐냐면 도대체 누가 이런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을 더 벌리는 그건 방식이네요. 그러니까, 아니 하는 정책마다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좀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어쨌든 모르겠어요. 제발 왜 이런 정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계속 거기에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추세로는 하루 10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기가 어렵죠. 네. 10만 명 이상 확진자 나오려면 아주 만연하게 퍼져서 10명 중에 20명은 감염자 우리 국민이 그럴 때면 가능하겠지만 근데 20%가 감염자면 실제 환자 수는 얼마겠어요. 네. 5천만 명이고 그래서 400만 명 정도가 실제로 환자일 때나 가능한 일이지. 예?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래서 2월 3일부터 신속 항원 검사를 하는 거죠? 고위험군이 아니면? 네, 고위험군이 아니면 네. 그건 잘했어요. 네. 그 정책은 저는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네. 고위험군이 아니면 신속 항원 검사부터 하는데 문제는 신속 항원 검사를 양성 나온 사람을 다시 특히 PCR 다시 하는 게 PCR하는 문제다. 다시 PCR하는 건 그냥 두 가지죠. 확진으로 하면 되는데 일단 PCR을 하는 과정이 지금 우리 환자 3만 명, 4만 명 되니까 PCR이 이틀에서 하루 더 늦어졌어요. 3일 정도 걸려요 지금. 그러면 투약이 필요한 사람이 3일 늦어지는 경우요. 그 다음에 뭐냐면 실제로 이 늘어나는 환자를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반영하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뭐냐면 손영래 대변인이 어제 라디오에서 거꾸로 말씀하시나 신속항원 검사가 오니까 오히려 확진자가 더 적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죠. 신속항원 검사 양성해도 PCR로 하는 거니까. 네. 예? 아무튼 이거는 신속 항원 검사를 그냥 확진자로 인정하면 더 실시간으로 쫓아가는 라고 다 영국과 미국도 평가하고 있고 이거 기전상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불필요한 오해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양성 환자 다시 PCR로 하면 이거 확진자 수 조절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는 있어요. 물론 그건 있어요. 이러면 뭐냐면 신속 항원 검사가 위양성인 경우도 있죠. 네. 위양성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안 끼쳐요. 네. 본인이 괴롭죠. 네. 본인이 가짜 양성인데 그냥 격리하고 막 이런 거니까. 그래도 그분이 대중에게 미치는 피해는 없으니까 그거는 예방할 수 있겠죠. 이 정책은. 근데 일단은 다른 나라랑은 거꾸로라는 거 뭐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양성의 경우도 많이 있어요? 위양성 우리나라가 해보니까 네. 다른 나라에서는 위양성이 캐나다 연구에서는 어땠냐면 제가 이거는 자마에 실렸던 건데 캐나다 연구가 되게 미국에서 임팩트 팩터가 높은 겁니다. 네. 99.95%로 위양성
율이 적었다. 그러니까 0.05%.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네. 특히 증상이 있는 사람, 이런 밀접촉자 대상으로는 위험성이 그 정도로 낮다. 근데 이 신속항원 검사는 제품마다 민감도 특이도가 되게 다르니까 우리나라 거는 별도로 해봐야겠지만 질병관리청이 해본 거는 우리나라 게 지금 현재 수준으로 76% 맞다. 그러니까 신속항원 검사에서 위양성인 경우가 24% 정도 된다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엊그저께. 우리나라 꽤 많은 거네요. 네. 그러면 이거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다니까요. 근데 76%라고 하더라도 훌륭한 거예요. 위양성. 우리 독감이 예민도가 한 50% 되거든요. 근데도 우리 거기서 양성 나오면 약 먹잖아요. 네. 뭐 그런 것처럼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한 사람의 위양성이라도 불편함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런 장점은 있어요. 네,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근데 다른 나라랑은 좀 거꾸로 되는 거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기조로 봤을 때 신속항원 검사를 차라리 그러면 저 같으면 위양성 막으려면 한 번 더 해보자. 그 다음날. 그런 게 낫지 않을까요? PCR보다 훨씬 더 빠르니까. 야, 2번 신속항원 검사 양성이면 양성으로 치자. 아니면 3번을 하든가요. 예? 그러니까 PCR이 더 확실한 검사 방법이다가 아니라 어떤 이제 좀 심각한 기간에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기간의 차이일 뿐이다. 이걸 그러니까,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아니요. PCR이 지금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렸지만 PCR이 훨씬 더 적은 양에서도 디텍트하는 지금 현존하는 가장 정확한 검사는 해요. 근데 PCR은 한데. 매일매일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 PCR을 여기다 했어요. 그러면 이때 했으면 음성이죠. 뭐 0일에서 뭐 하루 사이에 오면 음성이죠. 근데 PCR은 이때 하고 안 할 거잖아요. 근데 신속항원 검사는 증상이 생기면 이때 할 수 있고 이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신속항원 검사는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 NEJM의 결론도 여러분들 선생님들 그 일부 공부 못 하시는 선생님들 NEJM은 읽으셔야죠. 그래도 예? NEJM은 읽으셔야죠. 사이언스 네이처까지 읽으시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도 신속항원 검사보다 PCR이 좀 더 정확하다라고 알고 그건 있어서 맞아요. 네. 그건 맞는데 이 방법이 틀렸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사람들도 1회에 한해서는 그런데 이걸 시리얼하게 15일 정도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정말로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8시 뉴스에서 이걸 했는데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렇죠. 네. 어렵나요? 뭐래 PCR이 그래도 정확하지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죠. PCR은 물론 그렇죠. 한 번만 한다면 PCR이 더 정확한데 PCR은 한 번 하고 2번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비싸고요. 신속항원 검사는 매일매일 한다. 그러면 한 번 했을 때는 PCR이 더 정확하지만 PCR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하고 신속항원 검사를 일주일에 매일매일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정확하겠어요? 그렇죠. 매일매일 하는 게 낫죠. 그게 더 싸고. 그러니까 신속항원 검사를 싼 거를 더 많이 해야죠. 참고로 저는 신속항원 검사에 어떠한 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회사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PCR 주장하시는 분들 정말로 당신들 PCR과 이해관계 회사 전혀 이해관계 없어요? 그것 좀 선언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정말 PCR 주장하시는 선생님들 제발 PCR 회사와 이해관계 없다는 거를 조금 선언해 주셨으면 정말 제가 정말 프랭크하게 받아들일게요. 진심인 것처럼. 좀 선언 좀 해주세요. 그렇고요. 그렇군요. 자, 됐고요. 이제 됐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은 끝났습니다. 거는 이 정도였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분할로 아주 디테일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해가 아주 쏙쏙 되는 시간들이었네요. 아무튼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 반응을 주시면 뭐 한 번 더 계속 해보든가 아니면 때려치든가 결정하겠습니다. 어땠어요? 듣기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만약에 궁금하시면 좀 일부러 찾아서 보시고 비교해보시면 유튜브 좋아요. 조회수를 늘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시도를 해보세요. 왜냐면 이게 유튜브로만 볼 수 있어요. 팟캐스트나 이런 걸로 들으시는 거는 수익이 안 잡힌대요. 유튜브 조회수가 높아야 수익을 돼야 되고. 미끼가 괜찮았는데? 나도 몰랐네. 그런 의도인지.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수익을 올린다면 어디에 쓰나요? 일단 저희 뽀얀거탑도 좀 다양한 지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뭐냐면 얼굴 관리 그런 데 쓰시는 거 아니죠? 뭐 그렇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뽀얀거탑이 일단 300회가 전 그건 있었어요. 300회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 아무도 300회를 세일즈 해주지 않았어요. 지나고 나니까 좀 섭섭했어요? 저 몰랐는데 네. 저 그때 그런 섭섭한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누가 그러더래. 아니 그렇게 300 했는데 왜 그런 걸 안 알렸냐고 뭐 이렇게 회사 뭐 홈페이지나 이런 거 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고 그 말을 들으니까 서운하더라고요. 그냥 인사치레로 하신 말씀 같은데. 아 그런가? 네. 네.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들은 많이 또 축하를 해주시고 다 네. 함께 또 네, 기뻐하셨으니까요. 네, 그걸로 충분합니다. 400회는 제대로 하자고요. 근데 네. 대신. 이거 보니까 또 시간도 나오네. 52분 막 이렇게. 그럼 끝날 시간이 됐다는 네, 거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신속항원 검사 좀 집에 요즘 많이 또 품귀 현상도 좀 있고 했었잖아요. 네. 예. 사놓고 수시로 좀 불안하시면 해보시는 것도 근데 도움되네요. 예를 들면 불안감 때문에 하시지 말고 이게 저는 해볼 때 신속항 검사를 어떨 때 확인했으면 좋겠냐면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을 만나신다. 그럼 이틀 전부터 해보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실 친구들 중요한 포인트다 이거. 친구들 만날 때 뭘 하겠어요. 네. 뭐 3차 접종 다 맞았고 뭐 그런데 지금 딱 제 귀에 꽂히는 게 그런데 이틀 전쯤부터 그렇죠. 한다는 이틀 거 되게 전쯤부터 괜찮은 것 제가 같아요. 그러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만나거나 할 때 이틀 전부터 하는 거죠. 알겠지만 신속항 검사가 감염력이 높을 때는 무조건 잡아내니까. 네. 예? 얘가 못 잡아내는 건 양이 적다는 거니까. 네네. 그리고 PCR은 사실은 활동성 없는 것까지 잡아내잖아요. 네. 가짜 양성까지 만들어내는 네. 항목이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우리 장선희 기자님 내용 들으시러 오늘 청강하러 오셨는 청강이란다. 강의 같아서. 장선희 기자는 잘 나가요. 장선희 기자는. 아니 뭐 추가 질문 하실 거 있나 제가 여쭤보려고요. 뭐 부족하면. 예. 알겠습니다. 완벽하셨다고 장선희 기자는 하네요. 그 철 PM이라고 고정 출연자예요. 네. 딴 네. 프로그램은 대충 얘기해도 돼요. 여기서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는. 그게 철파임이다. 철파임 알게 뭐야. 거기 PD가 윤희준이던데. 윤희준 PD랑은 제가 옛날에 그 정성문이 진행하던 섹션 라디오 윤희준 PD가 진행한 적이 있어서 제가 선배님 또 오랫동안 출연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때도 오랫동안 출연했다가 잘렸어. 왜? 이제 그 정책이 좀 바뀌었더라고. 그러니까 인물 중심에서 실력 중심으로. 인물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뭐 나 불러야 되는데. 그런 인물이 아니었던 걸로. 알겠습니다. TOWER@sbs.co.kr로 또 궁금한 거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